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취업준비생 시절에 썼던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신입사원 시절에 만들었던 보고서를 훗날 다시 열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10여 년 전에 제가 진행했던 방송을 들어보면 어쩜 저렇게 어색할까? 지금도 엄청 부끄러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햇병아리 시절, 사회 초년생 시절, 또 젊었을 때 했던 일을 지금 다시 한다면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미국의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한 일이 아직도 대단해 보인다면 오늘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 성취가 현재의 성취보다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 전에 한 일을 보면서 지금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발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반성할 것은 과거에 초라했다는 게 아니라 현재도 과거의 성취 속에 살아간다는 것 아닐까요? 10월 12일 목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선물 드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100원짜리 동전의 그림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분의 영정을 그린 화백의 후손 측에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에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올 텐데요. 자, 여기서 문제.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 50,000원권에는 신사임당. 그럼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 위인은 누굴까요? 사실 이 힌트를 안 드려도 되는 건데 다들 아실 텐데 요즘 100원짜리 동전을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조선시대 명언 제조기라고도 불렸죠. 나의 죽음을 아군에게 알리지 마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적들에게인가요? 그렇죠. 아군은 아니죠. 아군이 네.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지적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의 힌트는 없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겁니다. 9시 5분부터 시작되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합니다. 손서구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손서구 평론가는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네, 요즘에 지난 9월부터 이제 온라인상을 통해서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속 신고되고 얘기가 돌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구체적인 피해라든지 신고들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하겠고요. 또 국정감사 한창 열리고 있는데 어제 그 정무위원회 국감이 있었는데 가계부채 관리가 또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요. 네, 이제 우리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성적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2차전지 최대 기업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산업군 중 하나가 바로 AI인데요. 이 AI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손서구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는데 어제까지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297건이었습니다. 300건에 육박을 하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원을 비롯해서요, 화성시, 병점, 장안 등 일대에서 피해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일부 건물 같은 경우는 경매에 넘어갈 거다 이런 소식이 또 확산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특히 피해 신고 접수가 2배 넘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해는 이렇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법률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계약 만료 기간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이들 중 다수는 20,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로 알려진 이번 사례는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집주인이 정아무개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아무개 씨 부부와 또 그의 아들이 세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이번 전세 사기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피해 세입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또 벌여서 이 정 씨가 소유 건물만 51개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 가운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곳이 37곳, 무려 675가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이게 참 수법이라고 해야 될지 이번 전세 사기 의혹 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지금 집주인인 정 씨 가족 일가가 보유한 건물 수가 아까 수십 채 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일단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최근에 전세 가격 하락이라든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가구당 1억에서 2억 원 정도가량이고요. 일부 건물에는 이미 경매라든지 단전 예고장 등이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계약 당시에 건물에 잡혀있던 근저당의 규모를 제대로 몰랐거나 사전에 고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의성이 있다라는 사기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건물 내에 세대를 나눠서 금융권으로부터 쪼개기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세대 신축 빌라라고 한다면 이거를 10세대 10세대씩 나눠서 대출을 받고 세입자에게는 전체 대출 규모는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은행 채권 최고액까지 최대로 잡힌 깡통 주택인데도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모른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집주인 정 씨는 지난달 피해자 모임방에 호소문을 올리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게 또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현재는 또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천이나 부산이나 각 지역별로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불거졌었는데 수원 지역 이 정 씨 가족이 세운 법인의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셨던 분들도 사실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사셨던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네. 아마 대비가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거 이제 방지하자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통과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로는 어떻게 보완이 안 될까요? 네. 이게 지난 7월에 통과된 법이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에는 일단은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대상이 되는 기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통계도 있어요. 확인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자료를 보면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전체의 94%가 이 특별법의 기망 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피해 구제 대상자의 기준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게 이제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는 건데 네. 최초에 이게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7천만 원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까다롭다, 낮다라고 해서 이 소득 요건을 1억 3천만 원 거의 2배로 완화하긴 했는데 이 역시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 소득 요건을 세운 것 자체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전세 사기 의혹 사기 사건이 좀 제발 마지막이길 좀 바라해 봅니다.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네. 참 안 좋은데 좋은
그렇죠.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최악은 벗어난 네.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67조 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보다요.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77%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을 보면요. 3분기를 시작으로 조금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1, 2분기에 영업이익이 각각 한 6천억 원대 정도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1년 전에는 14조 원대였거든요. 네. 이걸 보면 굉장히 이제 하락폭도 많이 줄었고 올해 처음 조 단위를 기록했다라는 것도 보고 매출 하락폭도 줄었다라는 걸 보면 실적 개선 흐름도 조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올해 초부터 네. 생산량을 줄이겠다, 즉 감산하겠다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 네. 효과가 좀 있었던 건가요? 잠정 실적 발표에는 아직 사업 부문별 실적 규모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기는 어렵지만요. 증권가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증권가에서 올해 3분기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의 적자 규모를 한 3조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 2분기 한 4조 원대가 넘었었거든요. 이걸 보면 손실폭은 좀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지난 4월에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감산하겠다. 네. 이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투입한 뒤에 반도체 완제품이 나오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이게 효과가 나오기 되게 힘들고요. 지금 그 감산한 효과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그 PC용 D램 범용 제품, 그러니까 DDR4 8기가 9월 평균 고정 거래가가 한 1.3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직전 달과 같은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처음 멈췄다라고도 이제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1.6% 네. 올라가고 있고요. 69,300원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같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4분기도 어떻게 기대해 볼 만합니까? 증권가나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핵심 캐시카우가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제 메모리 가격도 반등을 하고 신형 폴더 부품, 그러니까 뭐 지플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제품 효과가 4분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4분기 반도체 적자 규모를요 1조 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다. 네.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살아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은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만 보면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적자가 한 14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10조 원 정도 흑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3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한 잠정 실적을 보면요. 매출 8조 2천억 원, 영업이익 7,3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5%, 영업이익은 40%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 중에 조금 특이한 점을 하나 보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한 세제 혜택 액수가 엄청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포함된 액수가요. 무려 2,155억 원입니다. 이게 미국으로도 받은 세제 혜택이 영업이익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지역별로 조금 판매량 그 편차가 좀 있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배터리 수요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감소했지만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는 전기차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북미 쪽 성장세가 조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주가가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둘 에너지 솔루션이 7.3%, 삼성전자가 2.7%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는 1.6%, 에너지 솔루션도 1%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손석구 평론가에게 다시 네. 마이크가 갑니다.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는데 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질타도 많이 나왔네요. 네, 어제 열린 국감 중에 하나가 정무위원회 네. 국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계부채 최근 뭐 심각하다 여러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문제 책임 소재를 놓고 갑론을박 이어졌고요. 특히 이 도마 위에 오른 게 특례 보금자리론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장기 대출로 올해 초에 출시가 됐었죠. 또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 여름에 은행권들이 잇따라 출시했던 최장기 주담대였습니다. 네. 두 상품 모두 상당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거듭 지적한 게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대출길을 열어주는 게 정책적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하는 거는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정책 금융,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앞글자에 특례가 붙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히 이례적이었던 상품들. 근데 중간에 문제는 중간에 이 제도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가계대출 규모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 규모가 이제 폭증을 하자 금융당국은 특례 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의 경우에는 조기 중단을 했고요.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를 40년으로 줄였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결국 갈짓자 정책이다. 또 말하지만 가계대출 관리의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김 위원장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자세한 대출 요건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보금자리론 이용 현황을 언급하면서 이 50년 만기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이용자 11%가 40대와 50대였고 60대에게도 대출이 나갔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 위원장은 특례 보금자리론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34살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 고정금리라고 강조를 했는데 김 위원장의 설명과는 달리 40대 이상이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을 따져보니까 50년 만기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 조건을 보면 만 34세 이하이거나 또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에 드는 신혼부부면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40, 50대에 결혼을 했었어도 신혼부부면 50년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늦게 결혼하는 추세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금융당국 수장이 대출의 대상 조건을 뭐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령 50대 결혼을 해도 특례 보금자리론 50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냉정히 보면 만기가 50년인데 이분들이 50년을 갚는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상품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항상 이맘때면 나오는 소식이기는 한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연말이 다가갈수록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총량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추세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요 신용은행들이 지금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식의 방법으로 본격적인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정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0.3%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리는 은행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계대출 이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다시 바꿨고 은행들이 여기에 호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682조 3,294억 원이었습니다. 8월 말과 비교해서 1조 5천여억 원 늘어서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자, 그리고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미래 유망 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상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산업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AI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국가별 AI 산업 수준을 비교하는 글로벌 AI 지수란 게 있습니다. 예. 이게 AI 산업 관련해서 3대 지수 중 하나인데요.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관이 발표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 국가 중에 종합순위 6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순위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은 중국입니다.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등인 미국과 2등 이하인 국가 간의 이런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점수를 100점이라고 가정할 때요. 중국은 61점, 싱가포르는 49점입니다. 우리나라는 40점입니다. 높은 점수는 아니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거 가장 많이 앞서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관련된 빅테크들도 미국에 가장 많이 있고 거기에 좀 대적할 만한 우리나라만의 강점 같은 거 좀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종합순위는 6위이지만 그래도 강점인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AI 분야에서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요, 관련 특허 수가 많다는 겁니다. 특허 부분이 3위입니다. 순위가요. 기관, 기업별로 분석했을 때는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위입니다. AI 관련 특허 보유 개수로요? 네. 개별 기업으로 했을 때요. 네. 바로 삼성인데요. 역시, 삼성이 네. 보유수는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IBM, 3위는 구글, 중국의 바이두라는 IT 업체도 네. 있잖아요. 기업. 이건 5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허 수와 함께요. 정부 정책에서도 뭐 좋은 정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AI 정책 부문에서 6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2019년 31위였습니다. 이게 지금 한 4년 만에 6위까지 굉장히 크게 오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네. 예,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AI 산업의 약점,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걸까요? 약점도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AI 산업의 가장 약점은요, 민간 투자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AI 기업 수와 투자 규모 등을 의미하는 민간 투자 부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순위가 우리나라가 18위입니다. 해당 지수 점수는 이제 상위 10개국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상위 10개가 한 30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3점 미만이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의 AI 상장 기업 수가요,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172개, 중국은 161개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I의 그런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순위가 19위였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종합순위가 낮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7위를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AI 관련 상장 기업 수와 AI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는 모두 한 4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조금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조금 좀 벤치마킹하는 건 좀 어떠냐라는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드는 분야 아닙니까? 네. 그냥 AI 그 학습시키는 것만 돌리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또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 네. 실제 그러면 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그쪽 산업계에서는 어떤 걸 또 요구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기업들 같은 걸 좀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가장 딱 2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모든 성장 산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AI 분야를 연구할 인재가 있어야지 외국에서든 우리나라든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규제 완화 부분에서 AI 연구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2가지를 좀 완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에 있는 데이터 활용 장벽을 좀 낮춰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법이나 신용정보법 활용하는 게 장벽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마 이 두 법에 활용하는 범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후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동시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더 많이 올라갔다. AI 경쟁력이 더 올라갔다라는 소식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매년 나오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9시 30분 31분 되어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장군 이분이죠. 1983년부터 이 동전 앞면에 이 장군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리고 한국은행이 당시에 약 150만 원, 요즘으로 따지면은 약 1,7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그 화폐 영정을 그린 화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화백의 유족들은 그간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양측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설마 이 100원짜리에서 이분의 영정을 지우라고 하지는 않겠죠.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 영웅인, 대포도 쏘셨을 겁니다. 예. 칼도 휘두르셨을 거고요. 자, 충무공. 예, 이분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이분은 누구일까요?가 정답이었는데,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022님. 최근에 통영에 다녀왔어요. 거북선도 타보고 왔습니다. 이대호 기자님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거북선을 타볼 수가 있나요? 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네, 7897님이 1592, 핸드폰 뒷자리 아니고 임진왜란, 어려서 외웠던 숫자입니다. 그죠? 예전에 항상 국사 선생님들이 1592년 임진왜란 이거 외울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1592라고 외우라고 하셨었죠. 노상민님은 어릴 때 온양온천에 가면 항상 현충사에 가곤 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미숙님도 현충사가 있는 아산입니다.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아산하고 그 온양하고 합쳐져 있죠. 행정 쪽은요. 그래서 이 장군님이 남기신 그 유산으로도 또 이 관광의 자원이 또 되기도 하네요. 고맙습니다. 4884님. 청취율 조사 기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라고 말할 걸 타 방송사에게 알리지 마라. 7510님. 나의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감사합니다. 제가 다 떠벌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우유 많이 드십니까? 근데 요즘엔 가공식품이 하도 많아져서, 건강식품도 많아져서 몸에 좋은 흰 우유 이거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과거만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흰 우유 1리터짜리가 이제 3,000원짜리가 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원료인 원유 값이 올라가면서 우유 업계가 제품 가격을 또 올린 건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멸균 우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입산 멸균 우유가 더 잘 팔린다고 하는데 좀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죠. 오늘 전남대 동물자원학과 오세종 교수와 함께 이 멸균 우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종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세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멸균 우유가 3만 톤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일까요? 일단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사실은 수입산 중에서 이제 폴란드산이 제일 많은데, 네. 1리터에 보통 한 1,600원에서 1,800원 선, 독일산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대략 우리나라 제품하고 비교하면은 1,000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요. 수입산을 또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더 저렴합니다. 1리터에 1,100원, 1,000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우리가 그냥 일반 사 먹는 흰우유에 비해서 국내산에 비해서 반값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유통기한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흰우유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멸균우유는 이게 최대 1년까지도 보관이 됩니까? 네. 사실은 오래전에는 이제 유해 미생물만 없애는 살균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모든 미생물을 없애는 멸균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000년부터는 이제 신형 우유 살균 기계, ESL 기계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런 공정이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한두 제품 말고는 다 이제 초고온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살균 우유는 한 지금 거의 한 2, 3주, 한 21일 정도까지 유통이 되고요. 예. 멸균 우유는 1년 이상, 1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포장 방법이죠. 멸균 제품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우유 포장재도 이제 멸균용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통이 가능합니다. 아하, 멸균유는 아예 그냥 밀폐를 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유통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흰우유는 그러면 살균우유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살균우유로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면 멸균 포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살균우유로 부를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은 살균하는 공정은 멸균우유 공정하고 이제 일반 살균우유 공정하고 똑같고요. 단지 이제 한 제품인가 이제 두 제품 정도만 이제 저온 살균이라고 이제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완전 기계가 다른 것들 제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우유 이름에 ESL 이런 거 담겨 있고 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살균을 잘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걸 또 알리는 문구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멸균 우유는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걸 또 배웠고요. 그러면 이게 유통기한이 몇 달, 1년까지도 가능하다면 멸균 우유의 경우에 혹시나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될 건 없을까요? 국내 이제 제조사가 주로 판매하고 이제 일반적인 흰우유는 초고온 살균해서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네. 이제 긴 유통 기간에도 이제 멸균 우유는 미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유 중에 분산되어 있는 그 유지방이 이제 표면으로 떠올라서 이제 크림처럼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크림화 현상도 지금은 이제 균질 압력을 높여서 제조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멸균 우유는 고온으로 이제 살균을 빡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혹시 영양소까지 같이 파괴되는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우려하는 소비자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유 살균은 130도에서 한 2, 3초 동안 이제 순간적으로 살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 강도가 우유 중의 영양소를 파괴할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열 처리를 통해서 사실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물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 중에는 사실 250가지 정도의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이 중 아주 일부 성분이 고온에서 산화될 수 있지만 주요 영양소 변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렇게 고온으로 멸균을 하는데도 영양소는 파괴되질 않는다. 네네, 그렇죠. 앞에서 우리나라가 그 폴란드산 멸균 우유를 많이 수입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폴란드에서만 들여오는 건 아니겠죠? 또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다면서요? 네, 폴란드 지역이 이제 대규모 이제 낙농을 하는 지역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에서도 한 1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수입산 멸균 우유의 원산지를 보니까 폴란드가 이제 75%, 약 4분의 3 정도가 이제 폴란드고요. 10%가 이제 독일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7%, 호주가 5%라고 나왔는데 이들은 다 이제 아시다시피 대규모 낙농을 하는 이제 국가들이고요. 네.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미국산 제품까지 이제 마트에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들여오네요. 멸균 네네. 우유를. 이거를 국산 우유가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산 우유도 멸균 우유가 있죠. 요건 좀 네, 가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입산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 이제 수입 제품보다 국내산 제품이 이제 비싸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원료로 사용하는 이제 우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 원유 가격이. 네네. 소비자들은 이제 멸균 우유가 살균 우유보다 가격이 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멸균 우유는 멸균 포장하는 그 시설에 종이 포장팩보다는 이제 멸균 팩이 한 1.5배 정도 비싸거든요. 아하. 그래서 멸균 우유도 그렇게 싼 제품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럼 수입산보다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수입 우유가 싼 것은 순전히 이제 원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유 가격에서 차이가 나고 또 포장 여기에서도 네. 가격에서 차이가 나고요. 사실 그 멸균 우유 팩을 찢어보면 그 안에 한번 좀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알루미늄 재질이 있습니다. 예. 저 그게 완전히 밀폐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도 거의 이제 반값이라고 수입산 멸균 우유가 일반 우리나라 살균 우유에 비해서 반값이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네. 수입 우유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면서요. 관세가 완전히 폐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6년부터 이제 유제품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네. 현재는 미국산이 약 한 7.2%, EU가 한 9% 정도가 붙어 있는데요. 네. 이게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2026년에는 이제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관세가 없어지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에서는 멸균유가 아니고 이제 살균유까지 같이 수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미 그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는 폴란드산, 유럽산 우유가 국산 우유보다 싼데 관세가 사라지면 수입 제품들의 이제 점유율이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3,000원짜리 우유보다는 1,000몇백 원짜리 수입산 멸균 우유에 손이 가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러면 일단 네. 우리나라 우유도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우유의 품질을 보면요. 네. 굉장히 우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손꼽는 상위권에 속하는 우유 품질을 갖고 있는 우유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좀 비싼 우유는 이제 사료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래서 낙농가들은 사육 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되고요. 유가공 업체에서도 제품을 이제 다양화시키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이런 간소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에서 그 수입 우유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농가들도 그렇고 유가공업체들도 그렇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격 자체만으로는 이제 경쟁이 되질 않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유 가격 오르면 그 가공식품 가격들도 덩달아 좀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좀 어디까지 영향이 갈까요? 혹시 밀크플레이션이라는 아하. 용어를 들어보셨죠? 네. 네. 우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제 우유가 들어가 있는 다른 제품의 상승을 이제 가져온다는 건데 네. 밀가루가 오르면 라면과 이제 과자가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가공식품의 그 유제품 원료 비중이 좀 1에서 5%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2020년에 보면 그 원유가 이제 원료가 되는 우유가 21원 올랐는데 제품은 2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21원 올린 우유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지는 사실을 되묻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료값이 이제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운송 비용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유값은 이제 점차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유가 들어간 제품도 같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우리 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유 업체들도 사실상 우리는 흰 우유는 미찌고 판다. 다른 걸로 수익 내는 거지라고 또 항변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아주 오래된 난제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전남대 동물자원학과 오세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 후보의 득표율은 56.52%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사망자가 2,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급등했던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주식도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부담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경제 형벌 규정 46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자, 일상 속의 행동, 요거를 심리학과 경제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동경제학 시간입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지식의 저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서운데요? 맞습니다. 이름만 지식의 무섭습니다. 저주. 이거 관련된 실험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요? 예, 우선 이 실험 먼저 시작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들으시는 분들도 맞추시면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요? 예, 제가 지금부터 박수를 14번 딱 칠 텐데 제가 치는 박수가 무슨 노래인지를 맞추시는 겁니다. 어떤 노래에 맞춰서 박수를 치시는 건지를 맞춰주시라. 네. 저희 그 백화점 상품권 몇 장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정답을 먼저 맞춰주신 분들께 요거 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박수를 지금부터 치겠습니다. 네. 자, 제가 14번 쳤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예, 편집장님께서는 이게 무슨 노래일지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브, IM. 아니에요? 제가 그쪽 노래가 약해서요. 네네네. 뭘까요? 예. 우리 제작진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죠? 제작진도 잘 모르십니다. 예,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릴까요? 박수를 치면서 노래. 아니, 아직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정답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월드컵 응원가라는 정답도 올라왔고 애국가. 애국가는 아닙니다. 클레멘타인 아니고 곤드레 만드레? 산토끼? 텔미? 뭘까? 엄영숙님이 다시 한번요라고 했는데 이거 한 10번 들어도 모를 것 같아요. 예. 태진아 씨 노래 아니냐는 답도 올라왔는데. 야,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필슨 코리아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예, 정답은 생일 축하합니다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런 코너가 아닌데 저희가 행동 경제학입니다. 행동. 자기만 아는. 그래서 맞춰주신 분이 없지요? 예. 이게 정말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쉬운 노래고 너무 당연한 건데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지식의 저주 실험이에요. 이게 지식의 저주다? 예. 자기만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나는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저주에 걸린 거죠. 이걸 왜 몰라? 이렇게? 그렇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맞추셔야 되는 분은 박자만 가지고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나만큼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걸 테이블에 손톱으로 치면서 테스트를 했고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한 50% 정도는 맞추겠지라고 걱정했지만 실제로 맞춘 사람은 3%가 안 되던가 굉장히 낮습니다. 혹시 음치와 박치의 저주 아닙니까? 김승일 님이 박수가 이상했다고 지금 항의를.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도 박수가.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저희가 행동경제학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건데 지식의 저주. 그러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대중이나 상대방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긴 한데 나는 남도 나만큼 똑같이 알 거야 라는 거거든요. 지식의 저주의 한국판 버전은 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를 옛날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모르고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 수준에 그냥 맞춰서 그게 일반적인 수준일 거야라고 착각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학 이론으로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지식의 저주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의사소통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할 때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생겨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원래 이 연구는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전문가들은 되게 좋은 점수를 주는 영화들인데 그게 시장에서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는 걸 갖고 자꾸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 투자를 많이 받은 좋은 영화들도 시장에서는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 영화 잘 안다는 영화 전문가, 네. 평론가들은 평점 막 9점 이상 줬는데 네. 별 5개, 4개 반 이상 줬는데 일반인이 봤을 땐 이게 무슨 뜻이야? 난 모르겠는데. 너무 난해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가 흥행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좀 그 지식의 저주.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게 그러면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예. 학식이 높은 사람. 예.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질 확률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알면 좋은 거잖아요. 네.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의사결정도 잘하고 돈도 아끼고 원래 되게 좋은 건데 바로 요 영역에서만 지식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실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보통 이런 일들에 자주 빠지십니다. 장명화 님이 맞아요. 남편이 맨날 말끝마다 그것도 모르냐고 타박해요. 그것도 몰라? 다 아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 이건 몰라. 막 이런 거. 참. 이게 사실 그러면 상대방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이게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이게 좀 손실이 될 수 있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죠. 더 커질 텐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회사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사례를 보내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팀원이 사장님이 보고자료를 착수할 때 팀장님이 수묵화풍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색감인 건지 의미인 건지. 그 생성형 AI한테 시킨 게 아니죠. 예, 수묵화풍으로. 수묵화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례는 예전에 부서장님께서 자주 하시던 얘기가 김 과장은 내가 보기엔 다 이해하고 있어 그대로 해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김 과장인데 뭘 다 이해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분이 보시기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나는 뭘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막 설명해놓고 알겠지? 예. 뭘 알고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업 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중간에 톱니 하나가 빠진 맞습니다. 셈이 될 수 있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헛돌게 되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학계 용어라든지 전문 용어, 금융계 용어, 애널리스트들끼리만 쓰는 용어 가끔 나올 때는 제 중간에 힘들어집니다. 설명을 하나하나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끼어들게 되고.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경제 프로그램도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들어도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요.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것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정말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약어 같은 걸 많이 쓰는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 회사 같은 데서는 BTS라는 단어 같은 거 쓰시는데 바이오 회사에서요? 예. 제약 회사 이런 데는 BTS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저희 모두 아는 그 BTS가 아니라 그렇죠.
생물 안전성 테스트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네. 거기선 기니까 약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만 사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BTS가 뭐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질문을 못하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반대로 내가 진짜로 모를 땐 당당하게 물어보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니까 반드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고 네. 다른 사람들이 막 머리를 써가면서 머릿속으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해석하다 보면 해석이 틀리거나 곡해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그 톱니바퀴를 잘 만들어 보자. 정확하게 서로 설명하고 알려주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서로가 조금씩 더 배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윤솔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보고 KBS 콩 가입했어요. 재밌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콩이 뭐야? 왜 KBS가 콩에서 나와? 콩 농사를 지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KBS 어플리케이션,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고 네. 이거 자영업자분들도 좀 신경 쓸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회사용,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이 아는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을 바꿔주셔야 돼서 뭐 커피 같은 것도 원두 이름으로 막 설명하시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커피는 이런 맛이 나고 저 커피는 저렇습니다라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소비자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천천히 대답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용어를 더 써야 있어 보인다고. 그게 인스타 감성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만 친절하게 소통하라고 더 활발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 자, 채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지식의 저주에 빠지기 딱 좋은 주제입니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에 배웠으니까 채권을 더 쉽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